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런던 미래학회 회장입니다. 저는 스마트폰의 또한 혁명주자이기도 하고요. 급격한 변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이번 회의에 참석하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새로운 기술은 인간의 삶을 증진시키지만 또한 저희에게 도전 과제를 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급격한 변화가 예상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저희 10년 전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내에서도 지금 현재 성숙 단계에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2005년도에 조그마한 이런 칩에 담겨있던 정보 양은 128메가비트가 최고였습니다. 하지만 9년 이후였던 2014년에는 128기가바이트로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획기적인 변화는 정말 극적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이제 의학 분야에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간 유전자 게놈 순서를 파악하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2001년에 시작했었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한 1억 달러 정도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2007년도에 보면 그 금액이 거의 이제 2년 만에 반으로 줄었습니다. 금액은 반으로 줄었지만 똑같은 지놈에 대한 그 순서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의학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도 엄청나게 장족의 발전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년, 5년 그러면은요 아마도 이 가격이 4배, 5배로 더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게 되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예가 될 텐데요.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좋은 그런 뉴스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신문과 관련된 뉴스인데요. 자, 10년 전에 저희가 회의를 했었을 때요. 2005년도였는데요. 신문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그 광고 매출이 굉장히 나쁘지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약간의 지역별로 변화는 있겠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에 한번 추세를 보십시오. 빨간표로 되어 있는데요. 2005년부터 지금 현재 온라인의 신문 광고 매출과 오프라인의 광고 매출은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 보시는 것처럼 신문의 지금 현재 그 광고 매출은 몰락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디지털 관련한 신문의 광고 매출은 이렇게 껑충 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서 훨씬 더 좋은 서비스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훨씬 더 많은 돈이 이제 오프라인 디지털 광고 관련해서 가고 있습니다. 구글에서도 나타난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볼 수 있는 융합 기술은 어떤 기로에 가게 될까요? 한 기술에서 나온 기술 트렌드와 다른 기술의 기술 트렌드가 서로 맞붙이게 되면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여러분 눈앞에 오고 있는 스팀 롤러와 같습니다. 세 번째 예를 말씀드렸는데요. 지난 10년 동안에 아마존 한번 산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자북과 종이책의 바로 판매인데요. 노란색은요. 바로 우리가 보는 종이책의 매출입니다. 그리고 전자북은 2009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킨들과 같은 멋진 전자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3년 만에 이 북은 이제 종이책을 따라잡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보시는 것처럼요. 자기 눈앞에 다고 있는 그런 스팀 롤러가 자기 눈앞에 자기를 이렇게 무너뜨리지 않고요. 훨씬 더 개선되고 획기적인 방식으로 이제 사업에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기업은 어떤 식으로 이러한 몰락을 벗어나야 될 것인가, 옳은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우선 어떤 스팀 롤러가 내게 오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어떤 시간에 오고 있는지. 두 번째는 민첩하고 또 강해야 됩니다. 역량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다가오고 있는 증기 롤러를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유리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인간과 사회가 이 스팀 롤러를 자기 편으로 유리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5분 동안은 앞으로 오는 이 증기 롤러는 어떤 게 될 것인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가장 큰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무어의 법칙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15년마다 컴퓨터의 그 집능은 그러니까 18개월마다 2배 정도 증가하게 된다라고는 메모리 신성장론이 되겠습니다. 18개월마다 보시는 것처럼 2배 정도 메모리 성장 직접 회로가 성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128배나 훨씬 더 빨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미 이것은 현실화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활용하게 되는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5배 정도 더 빠르게 되고 5배 정도 더 싸게 되고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5배 정도 훨씬 더 작아지는 퇴로가 그런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에 미치는 영향은 뭐가 될까요? 지난 10년 동안의 변화를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IT 한번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기술의 발전으로 태블릿이 없었댔는데 태블릿 PC도 나왔죠. 아이패드도 나왔습니다. 킨들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육과 그리고 사업에 많은 영향을 미쳤죠. 스마트폰도 지난 10년 동안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은 저희 일상의 이제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것도 나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10년 전에는 사진이나 비디오 같은 것을 유튜브에 전송하지 않았습니다. 10년 전에 유튜브가 없었으니까요. 온라인 비디오 교육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칸 아카데미아 같은 경우요. 칸 아카데미는 누구에게 열려있는 최고의 교육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위키피디아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거의 위키피디아에 그런 백과사전이 별로 사람들에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었죠. 밥슨이라고 하는 비즈니스 스쿨에 있는 그 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포춘 500대에 있는 기업 중 40%는 10년 이후에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현재는 아마 위대한 기업이겠지만 10년 이후에도 정말 그럴까요? 시장의 변화는 훨씬 더 10년 후에 더 가파라지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미래학자는 그리고 어떤 회사가 성공하게 될 것인가 또는 실패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말 정확하게 맞출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애견력을 우리가 갖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한 미래의 경우의 수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위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위협을 사람들이 볼 때 우리 미래학자에게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는 위협을 보면서 같이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왔었을 때 이것을 놓치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변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술의 융합이 이로 인해서 빨라지게 된다는 것은 있는데요.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두 사람이 어떻게 머리를 언제 이렇게 맞붙이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예측하는 것처럼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술이 융합됨으로써 또 한 가지 리스크도 같이 융합되게 될 것이라는 것도 예측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래를 예측하면 안 된다. 그냥 내버려 두자. 미래보다는 현재에 더 포커스를 두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미래를 더 잘 이해함으로써 미래의 위협과 기회를 잘 이해함으로써 거기에 잘 유연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미래주의가 지금 현재 전 세계에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죠. 미래 사회를 예측하는 저는 미래학회의 역할은 바로 믿을 수 있는 미래를 현실적으로 바라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막연하게 5에서 10년 동안 뭐가 일어났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융합이라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많은 지금 파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분 동안은 그러면 융합의 가장 중요한 화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NBIC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방송국 이름이 아니고요. 나노 기술, 바이오 기술, ICT 그리고 인지 기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노 기술은 바로
원자를 아주 작은 차원에서 조작을 하는 것이고요. 또 아시다시피 3D 프린팅으로 인해서 신소재를 새롭게 디자인하고 만드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전자에 대해서 조작을 하는 것이고, ICT는 즉 비트를 조작하고 비트에 대해서 저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지 기술은 사람의 생각 그리고 그 사고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왼쪽에 보시면요, 이것은 물리적인 세계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오른쪽은 생물학적 세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쪽은 하드웨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밑에는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제들은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각 사이에서 많은 융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의 위대한 융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5년에서 10년 동안 이러한 큰 융합이 발생할 것입니다. 먼저 지능 간의 융합이 발생할 것입니다. 인공지능하고요. 그리고 인간의 지능 간의 융합이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과거에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즉 컴퓨터,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일을 사람들이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앞으로 5년 동안 이것이 많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컴퓨터는 음악을 만들 수 없어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창의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점점 더 이렇게 인공지능을 통해서 작곡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 사람들은 컴퓨터가 할 수 없는 많은 일을 했습니다. 1990년대에 나온 레이 커스와일의 책인데요. 여기 보시면 어떤 사람이 이 인류를 옹호하면서 인간이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인간만이 체스를 들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컴퓨터는 체스를 더 잘 들 수가 있습니다. 또 그가 말하기를 사람만이 작곡을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제 컴퓨터가 작곡을 하는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만화에도 보시다시피 이 상황이 바뀌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가장 인상적인 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현재 이 AI가 좀 더 인간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IBM 왓슨이 그 한 예가 될 것인데요. 아마 IBM 왓슨에 대해서는 아직 오후에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컴퓨터가 가장 똑똑한 인간을 이 언어의 측면에 있어서 이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제포디라고 하는 미국의 퀴즈쇼에서 컴퓨터가 인간을 이긴 사진입니다. IBM 왓슨도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IBM 왓슨은 사람의 글을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이 기술이 또 새로운 분야, 즉 의학 분야에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왓슨은 많은 의료 자료를 보고 또 연구 자료를 보고 그래서 이걸 분석해서 새로운 패턴을 파악을 하고요. 이전에는 인간이 할 수 있었던 일이지만 이제는 IBM 왓슨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왓슨이 사람한테 어떠한 제안을 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컴퓨터가 사람과 함께 상호작용을 하면서 의학을 발전시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컴퓨터 과학뿐만 아니라 의학까지 크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주요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말하기를 2025년이 되면 의사들이 하는 업무의 80%가 기계 또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변화는 바로 인간과 그리고 기계 간의 융합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길을 다니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합니다. 저는 20년 동안 스마트 기술 산업에서 근무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점점 이전에는 손에 들고 있었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이런 스마트 기기를 눈에 끼고 다닐 것입니다. 즉 구글 글라스 같은 것을 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의 이제 10억 명의 사람들이 차세대 스마트 글라스를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새로운 정보들을 축적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보다 더 스마트 기술은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와 관련된 많은 예들이 존재합니다. 한 예로 사람들이 자신들의 등에 착용하는 이런 시스템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의 자세를 교정시켜주는 기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기술은 우리의 몸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바이오닉 부트 같은 것을 장착을 해서 거의 이제 시속 40km로 달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이 좀 더 힘을 더 쓸 수 있게끔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무거운 것도 사람들이 잘 들 수 있게끔 하는 기술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기술은 우리 몸에 부착을 해서요, 작은 디지털 이렇게 문신을 이렇게 몸에 부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많은 전자기기들이 장착되어 있어서 이 어떤 의학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 디지털 문신을 통해서 그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웨어러블 기술이 우리의 삶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웨어러블 기술을 자신들의 몸 내에, 신체 내에 장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작은 RFID 칩을 신체 내에 삽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지 않은 것인데요. 이것을 우리 신체 내에 내재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손에 있는 RFID 칩을 통해서 문을 자동으로 열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의 PC를 자동으로 잠그거나 또 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두 가지 융합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기계와 인간 간의 융합이 발생할 거라는 것입니다. 즉 기술이 모바일에서 웨어러블에서 인사이더블로 발전하게 될 것이고 또 사이보그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융합은 소프트웨어와 바이올로지, 즉 생물학 간의 융합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파란색 선은 바로 DNA를 이해하기 위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점점 더 우리가 이렇게 DNA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에디팅을 하는 비용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코노미스트에서 나온 사진인데요. 사람이 삶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줄기세포를 조작할 수가 있고 또 스템셀, 즉 줄기세포에 대해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의학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농업의 혁명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소프트웨어 기술을 이용을 해서 단순히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우리 DNA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디자인도 할 수가 있고 또 성인이 된 경우에도 성인에 대한 리디자인, 즉 재디자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유전적으로 받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리주버니어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엔딩 에이징이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용어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세 번째 융합이었습니다. 즉 소프트웨어와 생물학의 융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이전에 약 100년 전에 합성화학 이 했던 것처럼 많은 일들을 이런 합성 생물학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물리 세계와 가상 세계의 통합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스마트 글라스를 통해서 멋진 애니메이션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비디오를 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매직 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아이가 이제 스마트 글라스를 쓰고 이제 동화의 캐릭터를 자기 전에 스마트 글라스를 통해서 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리와 가상 세계의 통합이 아주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교육뿐만 아니라요, 즉 묵스 알 것인데요. 묵스와 같이 이렇게 교육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융합이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것입니다.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기술이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피드백이 존재할 경우에 이런 기술을 통해서 우리는 인류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10년 또는 20년 동안 인류를 크게 발전시켜서 우리의 지능을 강화하고 또 건강을 증진시키고 수명을 연장하고 그리고 또한 사람들의 경험을 강화시키고 또 더 많은 기회를 인류에게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앞에서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빨리 변하는 기술 때문에 인류에게 큰 도전 과제가 닥칠 것입니다. 그 도전 과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환경 그리고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화가 난 소외된 사람들이 테러를 자행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정부에서 또는 독재자들이 빅브라더처럼 활동하면서 우리를 감시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세계의 기후도 이렇게 기술이 과잉으로 사용되기 됨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로봇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즉 의사, 은행원 이런 모든 상점의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사람들의 고용이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존재의 위험에 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술은 개인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지만 사회에 위협을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기술의 발전을 좀 속도를 늦추자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적절한 답이 아닐 것입니다. 현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먼저 그냥 개인들이 사람들 정부의 간섭이 없이 사람이 스스로 즉 인류가 스스로 발전하게끔 내버려 두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즉 정부의 간섭을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 사람들은 테크노 옵티미스트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냥 기술이 발전하게끔 내버려 두면 이게 자연스럽게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저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두 번째 견해를 지지하는데요. 이 두 번째 견해에 따르면 스마트 R&D와 또한 자유로운 기업 활동의 결과를 통해서 이와 더불어서 우리는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고 스마트 가버넌스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술 발전을 통해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기술의 부정적인 면에 피해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류의 위대한 품성이 필요합니다. 그 위대한 품성이라고 하는 것은 비전이 필요할 것입니다. 즉 비전이고요. 그리고 또한 솔직함이 필요합니다. 또한 과학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링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소프트웨어이든 생물학이든 또는 금융공학적인 측면이든 간에 엔지니어링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한 혁신이 필요하고 또 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잘한다면 기술이 인류를 발전시킬 것뿐만 아니라 또한 인류를 크게 발전시킬 것입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